정부가 내년 경제 성장률을 2.6에서 2.7%로 전망하면서 경제정책 전환을 시사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소득 주도 성장은 속도 조절에 들어가고 투자를 통한 경제 활력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실생활에 영향을 줄 대책이 있는지 따져봅니다. 특감반 비위 의혹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김태우 수사관이 전 총리의 아들과 은행장 등 민간인에 대한 동향을 파악해왔다고 폭로했습니다. 청와대는 첩보 보고서는 모두 폐기했다며 허위 주장과 문서 유출에 대해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강경 대응했습니다. 양측의 공방을 정리했습니다. 북한이 시범 철거한 지피 11곳을 우리 군이 현장 검증한 결과 전투 불능 상태라고 평가했습니다. 일부 시설은 북한군 설명만 듣고 직접 확인하지 않아 검증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3억 원이 넘는 스포츠카가 곡선길에서 과속으로 달리다 뒤집혔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도로에 생긴 얇은 얼음, 블랙아이스 현상으로 인한 교통사고도 잇따랐습니다. 대기업 화장품 일부 매장에서 고객의 할인 쿠폰을 몰래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사용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누가 썼다는 거예요. 고객 개인정보로 제품을 저렴하게 산 뒤 중국 등에 되팔아 차익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비자 탐사대가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연말 전국이 청와대 특감반 폭로 파문으로 어수선합니다. 이 뉴스는 잠시 뒤에 저희 단독 보도를 포함해서 아주 자세히 전하기로 하고 먼저 정부의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경제 활력 높이기를 내년도 최우선 과제로 내걸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 경제라는 세 가지 축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만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소득주도 성장보다는 기업 활력과 경쟁력 강화에 정책의 강조점이 찍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같이 현 정부가 추진 중인 핵심적인 경제정책 기조의 변화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런 움직임들은 정부가 현재의 경제 상황을 그만큼 위중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할 겁니다. 송병철 기자가 먼저 보도합니다. 취임 일주일 만에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내년 성장률을 2.6%에서 2.7%로 전망했습니다. 숫자가 아닌 범위로 목표치를 제시한 것도 2005년 이후 처음일 만큼 이례적이고 목표치 자체도 1년 전 전망치 3%에 비해 낮아졌습니다. 경제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많이 존재한다는 전제하에서 이와 같이 레인지로 설정했다는. 내년 취업자 수 증가도 15만 명을 내걸어 올해 초 목표치 32만 명의 반토막으로 감소했습니다. 1년 전 같은 발표에서 정부는 삶의 질이나 사람 중심 경제를 과제로 내걸면서 소득 주도 성장을 추진했지만 이번에는 이런 내용은 거의 사라지고 경제 활력 제고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에 전체 예산의 70%인 281조 원을 배정하고 재정 지출을 통한 예산 조기 집행 목표도 역대 최고 수준인 61%로 세웠습니다. 정책 방향의 전환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지만 구체적인 정책을 어떻게 궤도 수정할지에 대한 보다 명확한 신호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경제 활력 제고라는 정부의 긴급 대응이 경기 둔화와 불확실성 확산의 흐름에 얼마나 제동을 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도 의미가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같은 정책도 국민의 공감 속에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국민이 공감하지 않고 부작용이 있다면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발언들은 뭘 뜻하는지 청와대를 취재하는 신정훈 기자가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전 경제부처 장관들을 모아놓고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국민의 공감을 강조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으로 대표되는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도 필요하면 보완하겠다고 했습니다. 경제 사회의 수용성과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조화롭게 고려해 국민의 공감 속에서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보완 조치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김동연 전 부총리가 꺼냈던 수용성이란 표현을 처음으로 썼습니다. 김 전 부총리는 지난 5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임금 영향 분석과 시장의 수용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이 오히려 경기를 악화시킨다는 비판을 일부 수용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정부의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서 소득주도 성장에 해당하는 경제, 사회의 포용성 강화는 4가지 과제 중 3번째로 배치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하지만 지금 경제정책 기조를 바꿔가고 있다면서 추진 과정에서 의구심과 논란은 있을 수 있지만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신정훈입니다. 자, 방향은 이런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예상되는지 경제산업부 지선호 기자에게 직접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 기자, 일단 기업들의 길을 살려줄 수 있는 정책들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보이는데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삼성동 한전 부지에 현대자동차 사옥 짓는 문제죠. 이걸 네. 정부가 좀 도와주겠다는 겁니까? 네. 이 먼저 보이는 그림이 현대차그룹의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줄여서 GBC라고 합니다. 이 현대자동차 그룹은 지난 2014년에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10조 원 넘는 값에 옛 한전 부지를 사들였습니다. 그렇지만 올해까지 4년째 첫 삽도 뜨지 못한 상태입니다. 예. 이 수도권 정비위원회 심의에서만 3차례나 보류가 됐는데 이 정부가 오늘 의지를 밝힌 이상 내년 상반기쯤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265조 원의 경제 파급 효과와 122만 명에 이르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이와 함께 SK하이닉스의 1조 6천억 원 규모의 이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등 6조 원이 넘는 이 기업 투자 계획이 오늘 포함됐습니다. 또 사회 간접 자본 SOC라고 하죠. 이 SOC 투자를 통한 경기 부양을 금기시하던 분위기도 180도 바뀌었습니다. 기존의 도로와 철도 외에 모든 공공시설에 민간 투자를 개방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공유 경제를 활성화하겠다 이런 계획도 있던데 여기는 어떤 내용들이 포함됐습니까? 네, 대표적인데요. 이 에어비앤비 같은 숙박 공유 서비스가 내국인에게도 허용이 됩니다. 그동안에는 이 법적으로 이 도시 지역 내에서는 외국인만 허용이 가능했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부산 시민이 서울 여행을 할 때는 우리나라 사람은 이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 또 의료계 반발에 막혔던 원격 진료도 제한적이나마 허용이 됩니다. 다만 카풀 서비스는 택시 업계와의 대화가 중단돼서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는 못했습니다. 예, 뭐 지기자 설명도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정부가 상당히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놨는데 이 가운데는 뭐 실효성이 의심스러운 이런 것들도 있다면서요? 네, 몇 가지 뽑아봤습니다. 코리아 그랜드 세일. 앞에 보시는 것처럼 지난 2014년 10월에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만든 이벤트입니다. 여기에 시내 면세점을 확대 활성화하는 계획도 있었는데 2014년 10월 세월호 충격으로 내수 부진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내놓은 대표적인 대책입니다. 예. 이번하고 사실상 같은 내용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코리아 세일 페스타, 마찬가지로 오늘 발표된 내용이 시내 면세점을 확대 활성화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이 관광객도 물론이고 이 내국인 반응도 신통치 않다는 이 평가가 많은데 딱히 보완책은 없었습니다. 시내 면세점도 이미 포화 상태라는 지적이 있어서 더 늘리는 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또 여기에 덧붙여서 자동차 개별 소비세를 인하하는 대책도 단골 대책인데 인하 때만 반짝 판매가 늘었다가 인하가 종료가 되면 판매 절벽이 올 수도 있어서 이 대증요법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 정부가 오늘 2.6%에서 2.7%의 예상이 된다는 이 내년 경제 성장률 예상치를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 국내 여러 연구기관에서는 이미 2.4%나 2.5% 등으로 잇따라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는 발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장률의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라는 걱정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정부가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놨는데 상당수는 그동안 서랍 속에 들어있던 것 다시 꺼내놓은 것에 불과하다 이제 이런 얘기군요. 네. 예, 지선호 기자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폭로 파문 관련 뉴스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감찰 문건 목록을 폭로한 김태우 검찰 수사관은 자신이 몸담았던 청와대 민정수석실 소속 특별감찰반이 직무 범위를 벗어나서 민간인이나 정치 관련 정보를 수집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 청와대는 정보 수집 과정에서 묻어온 불순물에 불과한 것이며 이런 정보는 즉각 폐기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반복적인 이런 정보 수집 활동을 왜 방치해 왔는지에 대해서는 설득력 있는 해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먼저 서주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태우 수사관이 청와대 특별감찰반 근무 시절 작성했다며 언론사에 보낸 첩보 보고서엔 전직 총리 아들의 개인 사업 현황, 민간은행장 동향 등 순수 민간인에 대한 조사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별감찰은 관계법령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공직자 등에 한해 가능합니다. 김 수사관은 고위공직자 첩보 외에도 첩보 활동을 하며 들은 정보나 동향을 정리해 보고하는 관행이 이번 정부에서도 이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는 김 수사관 개인의 일탈 행위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상부의 지시 없이 정보 활동을 하며 묻혀온 일종의 불순물 첩보였고 업무에도 활용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검증 절차를 거쳐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그 내용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폐기됩니다. 부적절한 감찰을 했다는 김 수사관에게는 시정 조치를 내렸을 뿐 별도 징계는 없었습니다. 또 시정 조치 이후엔 민간 사찰 첩보가 보고된 게 없었느냐는 질문에도 자신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정보, 감찰기관의 불법 정보 수집을 막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국민 사찰, 4대 범죄에 연루되고 가담한 조직과 인력은 엄중히 책임을 묻겠습니다. TV조선 서주민입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은 현 정부 실세들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금융감독위원회 전 국장의 비위 의혹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검찰의 수사를 의뢰하기 직전에 청와대의 지시로 감찰이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고 해당 국장이 사직하는 것으로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백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말 금융위원회의 한 국장이 금품 수수설에 휘말렸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당시 해당 국장은 현재 병가 중에 있으며 본인 확인 결과 검찰 수사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해당 국장은 당시 청와대 감찰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정수석실 전 관계자는 해당 국장은 정부 고위 관료라 감찰 대상이라면서 지난해 11월쯤 창성동 별관에서 수차례 조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담당 수사관이 윗선의 연락을 받고 갑자기 감찰을 종결했다면서 혐의, 무혐의라는 내용의 조사 결과 보고서조차 생산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와대는 해당 국장을 감찰했냐는 질문에 당사자 명예도 있고 해서 구체적 내용을 말하지 않는 게 좋겠다면서 언급을 피했습니다. 다만 비위로 감찰받은 건 맞지만 자리에서 물러날 정도는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해당 국장은 조사를 받던 시기 금융위에 병가를 냈고 4개월 뒤 결국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현재 한 광역자치단체 부시장으로 재직 중인 해당 국장에게 관련 의혹에 대한 입장을 드리려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TV조선 백대우입니다. 예, 지금 이 사진은 우윤근 러시아 대사가 오늘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모습입니다. 자신과 관련한 의혹에 대한 질문이 폭주하자 이렇게 도피하듯 러시아로 돌아간 겁니다. 우 대사는 금품 수수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데 저희 취재진이 조카 취업 청탁과 함께 1,000만 원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사업가 장모 씨를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사업가 장모 씨는 우 의원과 그동안 4차례 만났고 금품 수수 의혹을 입증할 다른 녹취 파일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2009년 4월 서울 역삼동의 한 호텔 주점. 사업가 장모 씨는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의 국회의원 시절 이곳에서 2차례 만나 500만 원씩 1,000만 원을 건넸다고 주장했습니다. 우 대사는 만남은 인정했지만 금품 수수 사실은 줄곧 부인했는데 총선을 앞둔 2016년 4월 사업가 장 씨가 우 대사의 원내대표 시절 비서실장을 만났다고 주장하며 내놓은 대화 녹취 파일엔 사뭇 다른 정황이 포착됩니다. 송근하면 저한테 바로 이 찢어진 걸로 보여줘야 돼. 저기 소각시키는 겁니다. 그때가 아이고
알았어. 그게 우영근 씨 이거 알면 난리 날 거야. 근데 하여튼 내 전혀 문제 없이 딱 정리해. 저기 저 의원도 그 정리를 빨리 해버렸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정리를 안 해버리니까 문제죠. 우 대사는 이에 대해 선거의 악영향을 우려해 비서실장이 자신 몰래 만나 1,000만 원을 빌려줬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사업가 장 씨는 우 대사와 직접 4번이나 만났다며 김태우 청와대 특감 반원에게 넘긴 해당 녹취 파일은 일부일 뿐 우 대사가 1,000만 원을 받았다는 핵심적인 다른 녹취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2015년 사업가 장 씨의 고소사건 수사 당시 우 대사의 1,000만 원 의혹까지 들여다본 건 아니라며 당시 사실관계를 다시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청와대는 자신이 생산한 첩보 문서를 외부에 유출하는 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전 특감반은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김 수사관은 감옥에 가더라도 할 말은 하겠다며 추가 폭로를 예고했습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전 특감반원 김태우 수사관의 주장과 달리 원대 복귀 조치는 김 씨의 비위 때문이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자신이 생산한 첩보의 결과를 직접 확인하는 것은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어 부적절한 행위가 명백합니다. 특히 경찰청에 방문할 당시 상부에 보고했다는 김 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당시 김 씨와 수사 대상자의 다수 통화 내역이 있다는 사실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김 씨가 첩보 문서와 문서 목록 전체를 외부에 유출한 행위에 대해선 보안 규정 위배로 법무부에 징계 요청서를 보냈습니다. 우윤근 대사가 김태우 수사관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예정인 가운데 청와대도 별도의 직접 고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 씨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청와대는 어떤 수를 써서라도 나를 감옥에 보내려고 하겠지만 내가 해야 할 말은 계속하겠다며 갑자기 긴급 체포를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도 있지만 내 마음은 꺾이지 않을 것이라고 추가 폭로 가능성을 암시했습니다. 대검찰청은 김 수사관 감찰을 정식 수사로 전환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했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물론 진실은 아직 장막 뒤에 가려져 있고 파문이 커져가고 있는데 청와대 해명은 오전과 오후가 다를 정도로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정치부 홍혜영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홍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우윤근 러시아 대사 문제와 관련해서 청와대가 이런 의혹을 알고도 대사를 보냈느냐 이게 쟁점이 될 텐데 일단 임종석 비서실장은 보고받은 바 없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죠. 네. 그런데 우윤근 대사 얘기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이 알고 있었느냐 알았다면 언제부터 알았느냐가 쟁점인데요. 우 대사는 TV조선과의 통화에서 대사로 내정됐을 당시 임종석 실장이 의혹을 묻길래 지나간 일이라고 하소연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임 실장은 기자들에게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했었죠. 그래서인지 우 대사가 살짝 말을 바꿨는데요. 대사 부임 뒤 자신이 임 실장에게 지나간 일로 검증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시기와 먼저 입을 연 사람이 바뀌었죠. 그러다가 오늘 출국장에서는 아예 임 실장과 검증 과정에서 연락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렇군요. 이 민간인 감찰 관련한 청와대 설명도 지금 계속 오락가락하고 있다면서요. 어떻게 지금 말이 달라지고 있습니까? 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오전에는 전직 총리 아들, 민간은행장 이런 보고가 다른 보고와 함께 묻어져 들어온 불순물에 해당된다고 했습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는 뜻이죠. 그런데 오후에는 말이 바뀝니다. 오후 늦게 급히 수정 문자 메시지를 기자들에게 보냈는데요. 전직 총리 관련 내용은 민간인 감찰이 아닙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가상화폐 관련 정보 유출에 신경을 쓰던 당시에 반부패 비서관실에 데이터를 제공한 것이라서 정당하다는 건데요. 해서는 안 되는 일이 해야 하는 일로 둔갑한 겁니다. 갑자기 가상화폐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정리하자면 이런 거죠. 감찰반이 올린 이 첩보에 가상화폐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전직 총리 아들 관련 언급이 있고 이 부분은 민간인 감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청와대가 해명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청와대 설명을 들어보면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가 이 의심스러운 대목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김의겸 대변인은 전직 총리 아들 동향과 은행장 관련 사안 모두 이 김태우 수사관이 생산한 거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후 들어서 은행장 관련만 김 수사관이 만들었다고 했다가 또다시 두 건 모두 김 수사관이 생산한 게 맞다고 거듭해서 정정했습니다.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군요. 김태우 수사관이 우윤근 대사 관련 보고를 한 시점에 대해서도 또 말이 달라졌다면서요. 네, 이것도 좀 아리송했는데요. 김태우 수사관은 자신이 우 대사 관련 보고를 지난해 9월 28일에 했다고 명시했습니다. 청와대는 지난 주말 보고 시점이 지난해 8월이라고 했다가 오늘은 은근슬쩍 9월로 수정했는데요. 이 8월이면 주 러시아 대사 내정 발표 이전이고요. 9월이면 이후가 됩니다. 자, 그리고 청와대 해명대로라면 그야말로 이번 문제는 일부 감찰 반원들의 개인 일탈의 문제인데 그럼 왜 그동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사조치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청와대는 오전에는 이 업무 보고 범위에서 벗어난 첩보를 한 김태우 수사관에게 엄중하게 경고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오후 들어서는 이런 것은 쓰지 말아라라는 투에 시정 조치 정도였다고 말을 바꿨는데요. 그러니까 엄중 경고는 아니었다 이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불순물이라고 표현한 김태우 수사관의 첩보 활동을 접하고도 청와대가 왜 징계나 소속 부서 원대 복귀 등의 적극적인 대응이 없었는지 뚜렷하게 아직도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여전히 청와대가 좀 투명하게 밝혀야 하는 부분들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군요. 홍혜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부산항에서 환적하려던 화물 컨테이너에서 마약류인 코카인이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1,900억 원어치, 20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엄청난 양입니다. 에콰도르와 멕시코를 거쳐 최종 목적지는 중국이었는데 부산에서 국적 세탁을 하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동원 기자입니다. 세관 조사관들이 화물 컨테이너에서 검은 가방을 찾아냅니다. 가방 안에서 수상한 비닐 포장이 쏟아져 나옵니다. 포장을 뜯자 흰가루가 흘러나옵니다. 투명한 시약에 넣으니 금세 파랗게 변합니다. 청색반은 나옵니다. 마약류인 코카인입니다. 부산세관은 지난달 15일 환적화물 컨테이너에서 코카인 64kg을 찾아냈습니다. 엑스레이 검색을 피할 수 있는 금속 화물 사이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번에 부산항에서 적발된 코카인은 시가 1,900억 원어치로 20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지금까지 전국에서 적발된 것 가운데 가장 큰 규모입니다. 적발된 코카인은 에콰도르와 멕시코를 거쳐 지난 14일 부산항에 들어왔습니다. 부산세관은 최종 목적지인 중국에 도착하기 전에 화물의 국적을 세탁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는 그래도 국제적으로 마약 청정국이라고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산세관은 이번에 적발한 코카인의 국내 밀반입 정황은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뒤집혀 운전자가 다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차값이 무려 4억 원에 이르는 고급 스포츠카였습니다. 정민진 기자입니다. 고속도로에 흰색 승용차가 뒤집혀 있습니다. 운전 성문은 두 동강 났습니다. 타이어가 떨어져 나갔고 차체 곳곳이 종이장처럼 찢어졌습니다. 피할 길 없고 뭐 차는 꽉 차가 오는데 피할 길 없어갖고 내 화물차 밑에 만약에 승용차 같으면 진짜 또 2차 사고 또 일어날 뻔했어. 어젯밤 9시 50분쯤 충북 청주시 경부고속도로 주감휴게소 근처에서 42살 서모 씨가 몰던 자동차가 뒤집혔습니다. 한 대 가격이 4억 원에 이르는 영국산 스포츠카입니다. 운전자 서 씨는 가볍게 다쳤습니다. 아니 도로가 미끄러웠어요. 과격하게 움직이는 상황이 아니고 그냥 주행 중이었어요. 주행 중에 갑자기 안쪽으로 확 미끄러지면서. 서 씨는 경찰 조사에서 시속 120에서 130km로 달렸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서 씨가 구분길에서 과속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녹으면서도 습기 같은 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꼭 비가 왔네 안 왔네 이런 것보다는. 일단 운전 부주의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을 하는 거죠? 예. 경찰은 당시 노면에 블랙 아이스 현상이 있었는지 등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네, 밤사이 경남 창원에서만 교통사고가 18건이나 발생했습니다.
겨울철이 되면 도로에 아주 얇은 얼음이 생기는 이른바 블랙아이스로 교통사고가 빈번한데 아마 이 블랙아이스 현상 때문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상배 기자입니다. 자동차에서 불길이 치솟습니다. 소방관이 물을 뿌려도 연기는 퍼져나옵니다. 교통사고로 도로 곳곳이 아수라장입니다. 밤사이 경남 창원시에서만 교통사고 18건이 일어나 2명이 숨지고 27명이 다쳤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일부 구간에서는 비가 그 전날 좀 오다 보니까 소방관들이 승합차에서 승객들을 구조합니다. 오늘 아침 8시쯤 경기도 동두천시에서 SUV 차량이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마주오던 승합차와 경찰을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11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갔다라고 하거든요. 오늘 아침 충남 홍성군의 한 도로에서도 7중 추돌 사고가 나 1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습니다. 모두 블랙아이스 현상으로 추정됩니다. 블랙아이스는 아스팔트에 얇게 얼어붙어 육안으로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전문가들은 안전거리 확보 등 겨울철 안전운전을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 충북 제천의 한 공장에서 태양광 에너지 저장 장치에 불이 났습니다. 최근 태양광 발전 시설 화재가 이렇게 끊이질 않자 정부는 안전 진단이 완료되지 않은 시설의 가동을 중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폭발과 함께 갑자기 불길이 치솟고 연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오전 충북 제천의 한 시멘트 공장 에너지 저장 장치 ESS에서 불이 났습니다. ESS 축전지 저장소 1000개 정도가 소실된 상황입니다. 40억을 잡았습니다. ESS에서 불이 난 건 올해만 15번째. ESS는 생산된 전기를 배터리에 저장했다가 전력이 필요할 때 방출하는 설비로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필수 장치입니다. 그런데 지난달 경북 영주, 충남 천안 태양광 발전 시설에 잇따라 불이 나자 정부는 대책을 발표하고 전국 1250개 ESS에 대해 정밀 안전 진단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진단을 받지 않는 사업장에서 또다시 불이 난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사고 원인 파악에 나서는 한편 아직 안전 진단이 끝나지 않은 전국 ESS의 가동 중단을 권고했습니다. 또 오늘 불이 난 LG화학의 ESS 배터리 동일 제품이 사용된 80곳에 대해선 즉시 가동을 중단하고 긴급 진단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집회의 자유가 있는 우리나라는 서울 시내 곳곳에서 각종 시위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학교 앞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물론 집회를 미리 신고했기 때문에 불법도 아니고 어떤 입장과 요구를 주장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소음 때문에 공부를 못하겠다고 합니다. 구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끼를 맞춰 입은 집회 참여자들이 구호에 맞춰 손을 흔듭니다. 대형 스피커에서 나오는 음악 소리에 맞춰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합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이 주최한 농협중앙회의 유통자회사 운영통합저지 집회입니다. 물론 경찰에 신고가 돼 불법은 아닙니다. 문제는 집회 장소 바로 앞에 학교가 있다는 겁니다. 학생들이 수업 중인 학교 건물과 집회가 열린 농협 앞 도로는 불과 10m 거리입니다. 이 학교 말고도 운동장을 가운데 두고 2개의 학교가 더 있습니다. 학생들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해되는 경우도 많아가지고 수업 시간에 가끔 이런 거 되게 신경 쓰시는 분들도 좀 있어가지고 시위를 하는 이유가 있어서 시위를 하시는 거 알겠는데 최소한 이제 학교가 있으면 학교 끝나고 시위를 해주시는 게 학교 측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시끄럽죠. 2번 갔다 왔어요. 그래서 좀 조용히 해달라 그랬더니 데시벨을 두 단계 내렸대요. 경찰도 소음 기준을 준수하라는 조치 외엔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데시벨이 넘는 건 사실이고요. 경고를 2번 한 걸로 하겠습니다.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지 않는 선에서 집회의 자유를 누려야 하지 않겠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대기업 화장품 일부 매장에서 고객의 할인 쿠폰을 몰래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고객 개인정보까지 도용해서 화장품을 싸게 산 뒤 중국 등지에 되팔아 이득을 챙기는 경우도 있다고 한 내부 직원의 고발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매장이 한두 곳이 아니라는 말도 있습니다. 송무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장품 대기업 아모레퍼시픽 제품을 종종 이용해온 A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화장품 매장에서 적립한 할인 쿠폰을 이용하려고 봤더니 자신이 모르는 새 누군가 써버린 겁니다. 할인 쿠폰이 발생했다고 빨리 사용하시라고 문자가 온 거예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사용을 하려고 했어요. 그럼 누가 썼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 쿠폰을 쓴 것은 아모레퍼시픽 가맹 매장의 사장. 5개월가량 쌓인 A씨의 쿠폰을 이용해 150여만 원 상당의 화장품을 싸게 구입했습니다. 정작 A씨는 이 매장을 간 적도 없었습니다. 사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수원 간 적이 없는데 대체 누가 쓴 거냐. 그러면 명의등록으로 신고해드려요? 이래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 아모레퍼시픽 매장은 이용객을 상대로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해당 업체는 카카오톡 계정을 통해 고객들에게 각종 할인 쿠폰과 적립금 사용 알림을 보냅니다. 그런데 매장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면 다른 매장 이용객 정보까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입수한 고객 정보로 할인율이 높은 VIP 클럽에 가입해 제품을 싸게 산 뒤 중국 등에 되팔아 차익을 남긴다는 겁니다. 갖고 와가지고 중국의 스프라 제품 다 그거 끌어다가 자기 사람 얘기라고. A씨는 놀란 마음에 인터넷에 글을 올렸는데 비슷한 피해를 호소하는 댓글이 줄을 이었고 이런 매장이 한둘이 아니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다른 지점에서 다 그렇게 안 합니다. 아모레퍼시픽 측은 문제 사실을 인정하고 진상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에게는 경찰에 신고해도 번거롭기만 할 뿐이라며 합의금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줄 테니 그를 내려달라고 회유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4년 전에도 회원 정보 도용이 적발돼 대책을 약속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회사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업무상 배임 횡령의 문제가 대두될 수 있을 것 같고 그 직원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자 책임까지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탐사대였습니다. 예, 북한 비핵화를 위한 협상의 교착 상태가 길어지면서 북한의 반응이 다소 신경질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오늘 김정일 사망 7주기 추모식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억세게 싸워나가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 관영 매체는 비핵화로 가는 길이 막힐 수도 있다고도 했습니다. 차정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김정일 사망 7주기 추모를 위해 금수산 태양궁전에 들어섭니다. 엄숙한 표정으로 김일성과 김정일 동상 앞에 허리를 숙입니다. 김정은은 지난 7년 동안 김정일 유훈을 관철하기 위해 투쟁해왔다고 했습니다. 장군님의 구상과 염원을 끝까지 실현하기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가자고 호소. 추모 행렬에는 최룡해와 리수용 등 당 간부들이 양복 차림으로 포진했습니다. 2년 전 김정은 주위를 지켰던 인민군 복장의 군 간부들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군대가 기본 정권의 핵심인 것만은 틀림없지만 당과 경제를 틀어지고 나가겠다 그런 신호를 보내는 것은 명백해 보입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제재 압박과 인권 소등을 높여 핵을 포기하도록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며 오히려 비핵화로 향한 길이 영원히 막히는 것 같은 누구도 원치 않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유엔 총회는 내일 본회의를 열어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을 논의합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예, 이런 가운데 국방부가 오늘 북한이 시범 철거한 GP 11곳을 현장 검증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모두 전투 불능 상태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시설에서는 사격을 할 수 있는 작은 벙커 같은 것이 확인됐는데 지뢰지대에 있어서 들어갈 수 없다는 북한 측의 설명만 듣고 따로 검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안영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장 검증에 투입된 군 병력이 탐지기로 지하에 금속이나 빈 공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내시경 카메라까지 동원해
파괴된 GP초소 주변을 샅샅이 뒤집니다. 지하부에 대해서 확인될 거를 확인할 수는 없는 거네 일단. 여기서 저 들어가십시오. 그는 북한군이 철거한 GP초소 11곳이 모두 전투불능 상태라고 평가했습니다. 시범 철수한 북측의 GP가 감시 초소로서의 임무 수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하여 불능화가 달성되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병력과 장비 철수는 물론 막사와 탄약고도 모두 파괴됐고 지하갱도로 이어지는 입구도 붕괴됐다는 겁니다. 하지만 전방을 감시하거나 총을 쏠 수 있는 작은 벙커, 즉 총왕구는 일부 철거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5개 GP에서 한두 개씩 최대 10개에 달합니다. 그는 북한군이 옆 GP 시설이라고 하거나 미확인 지뢰지대에 있는 버려진 시설이라고 말해 따로 검증하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군이 유사시 사용할 수 있는 벙커에 대해 철거 요구도 하지 않은 채 전투불능으로 판정한 것은 섣부르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안영영입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건축 허가가 난 서울 잠실의 제2롯데월드에 대해서 감사원이 적폐청산 차원의 감사를 벌였지만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속적으로 롯데월드 특혜 의혹을 제기해온 민주당은 오늘 감사 결과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정수영 기자입니다. 감사원은 제2롯데월드 건축 허가 당시 행정협의 조정 과정과 건축에 따라 보완된 시설의 적정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사했습니다. 그 결과 제2롯데월드 건축으로 서울공항의 비행 안정성과 작전 수행 능력이 저해된다는 의혹은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비행 안정성 검증 용역 기간도 불합리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공군이 제시한 서울공항 시설 보완 비용이 줄어든 것도 문제없다고 했습니다. 이번 감사는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가 작년 국민감사 청구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3,290억 원으로 추산됐는데 KA1 기지 이전, 또 지형 인식 경보장치 장착, 여기에서 무려 1,270억 원으로 감액을. 민주당은 야당 시절부터 노무현 정부 시절 불가 판정을 받은 제2롯데월드 건축이 이명박 정부에서 허가가 난 배경에 의혹을 제기해왔습니다. 기업을 위해 안보의 중요성까지 무시했습니다. 제2롯데월드 신축을 이명박 정부가 허가한 게 그 대표적 사례입니다. 하지만 위법성을 찾아내지 못하면서 민주당만 머쓱해진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감사 결과에 대해 공식 논평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인적 쇄신 방안을 발표하면서 당 혁신에 시동을 걸고 있는 가운데 바른미래당 이학재 의원이 내일 탈당해서 자유한국당으로 복귀합니다. 그런데 바른미래당 몫으로 가져간 국회 정보위원장직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해서 두 당 사이에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원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른미래당 이학재 의원이 내일 오전 자유한국당에 복당할 예정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즉각 환영합니다. 현역 의원께서 또 우리 당에 계셨던 분이 오시겠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부정적으로 이야기할 아무런 이유가 없죠. 문제는 바른미래당 몫으로 받은 국회 정보위원장직도 유지한 채 당적을 옮긴다는 점입니다. 바른미래당은 갈 때 가더라도 국회 상임위원장직은 놓고 가라고 요구합니다. 절이 신호변은 진입도 안 하는 거지 뭐. 근데 절에서 덮으라고 준 이부 자리까지 들고 가는 거는 법에 없죠. 분당의 원인이 됐던 탄핵 공방도 다시 불붙을 조짐입니다. 이학재 우리 바른미래당 의원께서도 한국당에 조만간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과연 탄핵에 대한 입장이 바뀐 것인지. 당장은 이학재 의원 한 명이지만 유승민 전 대표를 비롯해 소속 의원 다수가 한국당 복당을 저울질한다는 게 바른미래당의 진짜 고민입니다. 당협위원장 공모에 들어간 한국당 조직 강화 특위는 바른미래당 의원에게 가점을 주겠다며 탈당을 부채질합니다. 만약에 당 측에서 이분들을 영입 형식으로 모셔온다면 좀 더 유리한 조건이 부여될 수도 있겠죠.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한국당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지난 주말 여야 5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서 적극적인 검토에 나서겠다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야말로 극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서명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각 당에서 벌써 조금씩 다른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여야 5당의 동상이몽을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동원 기자. 예. 이제 앞으로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텐데 오늘 뭐 여야 간사가 만났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이 앞으로의 정개특위 논의 일정을 합의했는데요. 다만 지난 토요일 합의문에는 이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을 이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한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예. 자, 오늘 간사 합의는 1월 말까지 선거제 개혁의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이렇게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런데 합의 처리한다는 것과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이건 상당히 다른 표현 아닙니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왜 이렇게 하루 만에 이 표현이 달라졌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각 당의 이해관계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인데요. 우선 야3당이 주장하는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전국에서 얻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의석수도 배분하는 얘기죠. 예.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 민주당 몫으로 돌아가는 비례대표 의석이 아예 없거나 아주 극소수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 그래서 민주당은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서 이 각 권역의 정당 지지율에 따라서 비례 의석을 나누는 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당론으로 밀고 있는데요. 자, 이 제도대로 하면 이 민주당이 영남 지역에서 지역구 의석은 놓친다고 해도 이 비례대표 의석은 확보할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특히 민주당은 1월 임시국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처리한다는데 이 부정적이었는데요. 자, 김종민 간사는 이 12월까지 정개특위에서 합의안을 만들자는 것은 이 졸속 합의를 하자는 말과 다르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민주당은 완전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닌 권역별, 그러니까 지역별로 나눠서 비례대표제를 하자 이런 주장이고요. 예, 그럼 맞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어떻습니까? 자유한국당은 조금 다릅니다.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보다는 도농 복합형 선거구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지역 선거구당 1명을 선출하는 현행 선거제와는 달리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에는 이 몇 개의 선거구를 묶어서 2명에서 4명 정도의 복수의 당선자를 뽑고 100만 이하의 농촌에서는 지금처럼 한 지역구에서 1명을 뽑자는 예. 제도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상대적으로 강세 지역이자 의석수가 많은 영남 지역에서는 이 현재 표를 유지할 수 있고 이 도시에서는 2등을 하더라도 의석을 얻을 수도 있다 이런 말입니다. 상당히 복잡하군요. 예. 그런데 이렇게 되면 뭐 1월까지 합의 처리 이게 잘 될까요?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개특위의 구성이 인적 구성이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자, 이 100% 연동형 비례제를 강력히 주장하는 이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고는 있지만 현재 이 특위 전체 의석 18석 중에 이 민주당이 8석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6석 이 총 14석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 각 당의 입장만 되풀이할 경우에 이 특위 논의는 평행선을 달리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큰 틀의 합의는 이루어졌습니다만 우리가 흔히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이런 표현 쓰듯이 예. 그 큰 합의 속에 숨겨진 세부적인 이견을 조율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얘기로 들리는군요. 예,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시험지 유출 의혹으로 숙명여고 사건이 논란이 됐습니다만 이런 일이 이 학교에만 국한된 게 아니었습니다. 감사해보니 올해에만 6건, 지난 4년간은 13개 고등학교에서 시험지 유출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육당국은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대책을 내놨는데 학부모들은 학생부를 중심으로 한 입시 제도 속에 비슷한 문제는 계속될 것이라며 불신이 여전했습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올해 시험지 유출은 부산 과학고, 광주 대동고, 전남 문태고와 한영고, 서울 대광고, 그리고 숙명여고에서 있었습니다. 범위를 4년 전까지 넓히면 7개 학교가 더 있습니다. 교육부 감사 결과입니다. 또 다른 14개 학교는 출결과 봉사활동 등을 조작하거나 부풀리고 학생에게 제출받은 내용을 그대로 학생부에 적어주다 적발됐습니다. 이 학교는 교육행정정보 시스템 접근 권한이 필요 없는 교사 5명에게 그 권한을 줬고 이 중 한 교사의 자녀는 같은 학교에 다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학생부 내용 180건은 교장 결재 없이 교감 정결로 정정하기도 했습니다. 자꾸 이렇게 불공정하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이걸 끝까지 밀고 나가면서 대입에 쓸 수 있을지 솔직히 좀 불안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해요.
교육부는 시험 관련 시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학생부 수정 사항을 5년까지 저장토록 하는 등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학교장까지 결제가 간 다음에 권한 관리가 바뀌고 또 이제 시도교육청에서 권한 관리 사항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교육당국이 오늘 밝힌 전국 초중고 9,300개 교의 비리와 비위는 3만 1,000여 건이나 됩니다. 횡령 등 회계 비리가 절반입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한 사립대학의 교수가 화장을 짓게 하는 남학생에게 성적 취향과 성 정체성을 캐물었다고 합니다. 해당 학생은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며 결국 자퇴서를 냈습니다. 교수는 지도교수로서 할 일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최민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전에 있는 한 사립대학입니다. 이 학교 A 교수는 지난 7월 대학원생 B씨의 화장을 문제 삼으며 성적 취향을 캐물었습니다. 감회가 좋아? 인간적으로 좋다는 말을 말하는 게 아니야. 성적으로 물어보는 거야 지금. 또 남성인 B씨의 화장 취향을 막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너 여잔지 남잔지 구별 못하게 하지 말라고. 아무것도 하지 마자. B씨를 동성애자로 의심하며 동성애를 금기시하는 성경 구절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B씨는 또 공개석상에서 성적 취향을 검증받아야 했다고 말합니다. 대놓고 너 성소수자니? 했을 때 너무 불쾌하고 수치스럽고 모욕적이었어요. 피해 학생은 지난 3월 이 학교 대학원에 입학했지만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이 깊어져 지난 7일 자퇴서를 냈습니다. A 교수에게 발언 경위에 대해 묻자 발언 사실을 부인하다 실언이라고 해명합니다. 물어볼 수가 없잖아 요즘 세상에. 음성 파일을 다 들었거든요. 제가 뭐 그런 실언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뭐라고 물어봤던 것 같긴 해요. 취재가 이어지자 지도교수로서 훈육 차원에서 할 일을 했다는 설명입니다. 얘를 사회생활을 하게끔 이렇게 수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만들어 보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한 거죠. 피해 학생은 A 교수로부터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지난주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네, 베트남이 10년 만에 스즈키컵 우승을 이끈 박항서 감독에게 앞다퉈서 보답의 선물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훈장을 추서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베트남뿐 아니라 한국에도 불고 있는 이 박항서 신드롬에 오늘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열광하는 이 남성. 베트남 서열 2위 푹 총리입니다. 10년 만에 동남아의 월드컵 스즈키컵 우승을 거머쥔 역사적인 날. 우승을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우리 23명의 선수의 혼이 담긴 지도자 생활 중에 가장 행복한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숙연한 기자회견장 바깥에서는 기쁨을 주체 못한 선수들이 들어와 물을 뿌리고 박 감독을 얼싸안습니다. 천하의 축구 명장도 못 막아낸 기습 세레모니입니다. 베트남 국기와 동시에 휘날리는 태극기. 안전사고를 우려해 카퍼레이드를 취소할 만큼 시민들의 감격은 극에 달했습니다. Cảm ơn ông Park đã mang đến cho chúng ta một không khí tưng bừng của ngày hội và 요즘 베트남 TV를 볼까요? 핫도그, I like K-food. 한식, TV, 분유 광고까지 박 감독이 모델로 등장합니다. 베트남 국민 영웅이 된 박 감독에게 국민 훈장을 추서하자는 국내 열기도 뜨겁습니다. 우리나라 감독이 가서 일어났다는 거 자체를 되게 뿌듯하게. 말도 잘 안 통하지만 마음이 통한 결과가 아닌가. 지난 1월 아시아 축구연맹 23세 이하 대회 준우승, 8월 아시안게임 4강 진출에 이어 이번 스즈키컵 우승으로 박항서 매직은 마법의 정점을 찍었습니다. 베트남 축구협회로부터 받는 연봉은 3억 원. 여기에 각종 우승 상금과 포상금 수십만 달러, 아파트, 차 선물까지. 베트남 1인당 국민소득이 2,000달러 남짓인 점을 감안하면 최고의 환대입니다. 이 가운데 타코그룹이 전한 10만 달러를 박 감독이 베트남 축구 발전에 써달라며 기부해
또다시 미담을 낳았죠. 선수들의 발을 닦아주고 아픈 선수에게 비행기 비즈니스석을 양보하는 아버지의 마음. 하지만 마냥 사람 좋기만 한 건 아니었습니다. 선수들이 느슨해질 때면 베트남 정신을 잊었냐며 채찍질한 엄한 아버지이기도 했습니다. 내년 3월 박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과 한국 대표팀이 운명의 한판을 벌입니다. 누구를 응원해야 할지 행복한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네, 일본 삿포로의 한 건물에서 대형 폭발이 일어나 42명이 다쳤습니다. 살균 탈취제가 든 캔을 100개 넘게 폐기하는 과정에서 가스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유지영 기자입니다. 무서운 기세로 타오르는 화염이 2층짜리 목조 건물을 집어삼킵니다. 화재 현장에서 뿜어나오는 검은 연기가 일대를 에워쌌습니다. 어제 저녁 8시 30분쯤 일본 홋카이도 삿포로시 도요히라구의 한 건물에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건물 2층 식당에 있던 손님 등 42명이 다쳤는데 그 가운데 한 명은 중태입니다. ドーンって一つ爆発した感じですね。なんか雷落ちたような衝撃で、もう窓ガラス4枚とももうリビングの方に爆風で入ってきちゃってて。 경찰은 이 건물 1층 부동산 중개업소 직원이 100개가 넘는 살균 탈취 스프레이 캔을 폐기하려 구멍을 냈고 온수기를 작동시키는 순간 폭발이 일어났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가스 폭발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건물 외부에 있던 가스통들은 크게 파손되지 않았고 피해도 2층 식당보다 부동산 업소가 더 크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プロパンから火がずっと吹いてて、やばいなやばいな、もう電線なんかもちょっと燃えたりしてたので、ただ言ってるうちに火が回り始めて。 이번 사고로 인근 240여 가구의 전기 공급이 중단되고 주민 5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TV조선 유지현입니다. 최근 방탄소년단이 우리 전통 춤인 삼고무를 응용한 이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북세계를 좌우 그리고 뒤에 두고 추는 춤을 삼고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춤을 춘 이매방 선생의 유족이 저작권을 주장하면서 사유화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루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달 초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의 무대. 북세계를 좌우, 뒤로 놓고 추는 전통춤인 삼고무가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삼고무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고 이매방 선생의 유족 측은 이매방 선생이 이 춤을 1948년에 창작했고 저작권 등록을 마쳤다면서 해당 춤을 활용한 단체들에게 내용 증명을 보낸 겁니다. 춤 보존회 측은 유족의 주장을 춤의 사유화라며 즉각 반박했습니다. 저작권과 상표권으로 무용인들의 공연 예술 활동과 생존권을 제한하는 것은 전통 문화를 사유화하고 비윤리적 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또 삼고무는 이매방 선생뿐 아니라 여러 전통 무용가가 일궈낸 전통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유족 측은 삼고무는 창작물이라며 일부 단체에서도 이미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오히려 영리 추구가 목적이라고 주장하는 보존회 측을 비난했습니다. 저희가 내용 증명을 보낸 그 내용 증명 안에 저작권료를 요구하는 건 없어요. 춤이다라는 걸 명기를 하라는 거예요. 창작했다는. 전통 창작춤에 대한 저작권 공방은 사실상 처음인 만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 베트남 최대 도시 호치민에서 으뜸가는 관광 명소가 이 전쟁 박물관입니다. 참혹했던 베트남전의 유물을 보러 한 해 30만 명 넘는 외국인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군이 등장하는 전시물은 한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미국 라이프지에 실렸다는 이런 사진쯤입니다. 한국군도 미국에 의한 피해자라고 보는 겁니다. 실제로 베트남 사람들은 한국군 참전에 대해서 그리 부정적이지 않다고 합니다. 베트남은 미국에 이어서 중국과 싸운
중월 전쟁에서도 승리했다는 자부심이 아주 대단합니다. 두 강대국을 물리친 베트남 사람들에게 한국의 파병은 그리 대수롭지 않은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을 동남아 축구 챔피언에 등극시킨 뒤 베트남 국민에게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저를 사랑해 주신 만큼 Những hình ảnh trực tiếp từ sân vận động quốc gia Mỹ Đình, phòng họp báo của sân vận động 대한민국도 베트남 국민께서 많이 사랑해 bài diễn văn 주시길 dài nhất 부탁드립니다. kể từ 예, 이 말을 뒤집어 보면 베트남 국민이 한국을 보는 시선이 그리 곱지 않다는 얘기도 됩니다. 베트남전에 관해서는 한국에게 별 유감이 없다는데 이건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걸까요? 지난해 여론조사에서 베트남 사람들은 한국을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로 가장 먼저 한국에 시집간 베트남 여성에 대한 모욕과 폭력을 꼽았습니다. 이어 베트남 내 한국 기업들의 열악한 처우 그리고 빨리빨리 문화, 큰 소리로 떠드는 행태 순이었습니다. 일부 한국인들이 경제적 이유로 베트남 사람을 우습게 보고 함부로 대하는데 자존심이 상해 있다는 뜻일 겁니다. 그런 한국인의 이미지를 박 감독이 바꾸어 놓았습니다. 선수들을 진심으로 대하고 늘 자상하고 겸손한 박 감독을 베트남 사람들은 파파, 즉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의 부드러운 리더십에 대한 열광과 환호는 베트남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지상파 방송이 동남아 국가끼리 하는 축구 경기를 생중계한 것도 이례적이지만 시청률도 그야말로 대박이었다고 하죠. 베트남뿐 아니라 우리 국민도 박항서식 리더십이 어떻게 발휘되는지 궁금했던 거겠죠. 그런 우리 모두에게 박항서 감독은 기교와 포장이 아닌 진심으로 일궈낸 기적을 다시 한번 선사했습니다. 12월 17일 앵커의 시선은 파파 박항서였습니다. 이번 주엔 예년 기온을 웃돌며 큰 추위가 없겠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비슷하겠는데요. 아침 기온 보시면 서울 영하 2도, 대전 영하 3도, 부산 2도로 출발하겠고 낮 기온은 서울 7도, 대전 9도, 부산 10도가 전망됩니다. 이 고농도 미세먼지는 내일도 곳곳에서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마스크 꼭 착용하셔야겠고요. 내일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과 경북은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상태가 전망됩니다. 동해안을 따라서는 닷새째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내일까지 해안가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할 것으로 예상돼 작은 불씨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한 주간 큰 추위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목요일에는 남해안과 제주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예, 월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